네, 2023 스마트 물류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저희 2일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일차 스마트 SCM 세션의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물류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좀 연구를 하고 계신 연세대학교의 조성배 교수님 모시고요. 초거대 인공지능의 실체와 물류 분야의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조성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 30여 년 동안 인공지능 연구를 주로 해온 사람이고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배입니다. 네. 교수님, 이쪽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연구를 해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학교 때 공부한 것까지 합치면 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과거와 현재 나름대로 이제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도 그렇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산업에서도 워낙에 핫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신기루냐 아니면 어떤 뭐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 그런 뭐 좀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태동된 게 1956년부터니까 이제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렇죠. 네.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파랑새를 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요? 네, 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해보고 싶어서 재현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일부분은 성공하기도 하고 일부분은 실패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파랑새가 좀 손에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네네. 예전에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게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몇 사례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기술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산업 쪽에서도 이제 금융이라든가 IT 이런 데에서도 딥러닝, 머신러닝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그런 적용된 솔루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효가 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활용해 보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네네. 또 일정 부분은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어쨌든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버블이 껴있지 않나.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마케팅이 좀 더 잘 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실제보다는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버블이라고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 안에 옥석을 가려보면 우리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마리도 제공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우려하고가 약간 공존해 있는 그런 맞아요.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실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의 실체와 물류 분야의 적용 방안인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인공지능 포함해서 요즘에는 챗GPT 포함해서 초거대 하이퍼스케일 AI 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면 뭔가 잘 모르는 미지의 게 있겠구나. 그리고 걔가 마치 마법처럼 어떤 문제를 풀어준대. 그래서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초거대 인공지능의 실체가 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물류 분야에 계신 분들이니까 물류 분야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걸 한번 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연세대학교의 조성배 교수님이 준비하신 한번 발표 들어보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지만 제가 하여튼 최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의 정의부터가 사실 애매하죠. 도대체 인공지능, 지능이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능 또는 뭐 인지 기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보고 듣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죠. 이제 그걸 하물며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뭐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서 일단 흉내내 볼 수는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능이 발현하는 인지 기능, 그걸 구현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 뭐 이런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사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요. 그 중에 조금 재미있는 기술이 일부러 이렇게 코딩하듯이 만들지 않아도 데이터만 잘 준비시켜 두면 데이터로부터 그런 인공지능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뭐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걸 머신 러닝 뭐 또는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안에도 수십 가지 기술들이 있고요.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딥러닝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뭐 기술이 있는데 신경망에 또 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층을 여러 개 쌓아놓은 신경망을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 뭐 그걸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학술적인 용어들도 있고 개념이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한 번에 이해되긴 어려운데요. 사실 최근의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딥러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뭐 정답은 그게 아니지만 요즘 그냥 인공지능 얘기하면 그냥 암암리에 딥러닝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뭐 딥러닝 하시는 분들도 이게 인공지능의 전부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뭐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또 하물며 최근에는 챗 GPT를 포함해서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이라는 게 또 나오고 있죠. 사실 정의가 조금 애매한데요. 뭐 여러 정의 중에 몇 가지를 보면 핵심은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매개 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마치 방정식의 미지수 같은 건데요. 그런 미지수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려놓고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 전문가 수준의 기능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 그 미지수를 답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양의 자료, 데이터가 필요한 게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빠른 연산 속도를 갖고 있는 컴퓨터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잘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 그걸 학습하는 방법은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그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장을 생성한다든가 또는 뭐 마케팅 문구를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든가 또는 뭐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챗봇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뭐 이 분야의 뭐 선두는 오픈 AI라는 뭐 초기에는 비영리 기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대대적인 투자를 받아서 약간 좀 영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GPT라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유명하고 이런 거대한 모델을 만들고 나면 각계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를 각계로 푸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현재까지 한 300여 개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같은 모델로 풀어주는 뭐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내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연구 개발을 하려고 뭐 2020년 정도부터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네이버, 뭐 SK, LG, KT, 뭐 카카오, 뭐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뭐 다들 보면 데이터도 어느 정도 좀 보유하고 있고 뭐 대용량 컴퓨터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는 뭐 그런 기관에서 주로 좀 핵심적으로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보면 사실 오픈 AI는 뭐 챗GPT를 통해서 검색 엔진이라든가 대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보여주기도 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많은 양의 문장으로부터 일반적인 어떤 언어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 언어 모델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 중에는 어떤 그 말 문장에 뭐 사용되는 단어의 어떤 연관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일종의 뭐 언어 모델이라고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 1,700억 개나 되는 굉장히 많은 미지수, 파라미터를 이용하고 또 뭐 3,000억 개 정도 되는 문장 데이터를 활용해서 잘 녹여들어오는 그런 모델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블로그 게시물을 자동으로 생성한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뭐 코딩 골치 아픈데
그런 코딩을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제시해주면 그거에 맞는 컴퓨터 코드를 생성해주는 뭐 그런 응용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구글 같으면 뭐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람다라는 게 그걸 개발을 했죠. 그래서 뭐 75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학습해서 다양한 모델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외부 해외 기업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뭐 LG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초거대 인공지능을 만들고 뭐 다양한 그 기업 내의 문제들, 또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배터리 그 용량, 수명 예측, 또는 뭐 컴퓨터 비전 기반으로 제품의 검사 공정을 자동화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응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버라는 이름으로 초거대 AI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검색이나 쇼핑 뭐 이런 데 응용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원리로 될까 보면, 뭐 기본적으로는 뭐 벌트라고 하는 뭐 그런 딥러닝 모델을 그냥 모토로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조금 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내는 걸 안에 뭐 대규모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요. 네트워크의 선 안에 매개 변수, 그 웨이트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런 걸 잔뜩 넣어놓은 그런 모델이고요. 좀 특이하게 넣어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장을 뭐 도중에 단어가 빠져 있는 문장을 연속해서 집어넣어 놓고 그거 빠진 걸 채운 문장이 나오도록 출력하도록 모수를 조정하는 뭐 그런 과정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해 내온 모델입니다. 그 안에 그 네트워크는 조금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트랜스포머라는 구글이 만든 그런 모델이 있는데요. 뭐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뭔가 그 복잡한 기계 설계도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입력에 대해서 그 n이라고 하는 그게 층의 수인데, 층을 12개, 24개를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계속 쌓아나가면서 결국 출력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그래서 크게는 마치 그 함수처럼 입력 문장에 대해서 출력 문장이 어떤 나오도록 하는 함수를 이런 식의 매개 변수를 잔뜩 넣어놓고, 뭐 그 안에 기술적인 용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텐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기술적인 용어고요. 기본 원리는 그냥 그 여러 가지 모수를, 파라미터를 차곡차곡 쌓아놔서 입력에서 출력이 변환되도록 하는 뭐 그런 방식을 쓰고요. 핵심은 결국 그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조정해야지 입력에 대해서 올바른 출력이 나올까 같은 문제가 되죠. 이제 그걸 신경망의 원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신경망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뇌 안에 기본 구조를 뭐 그 신경세포가 대규모로 연결이 돼서 돼 있다. 근데 신경세포 자체가 하는 일도 디테일하게는 아직도 뭐 미지의 부분이 있는데, 아주 단순화시키면요, 연결돼 있는 다른 신경세포의 입력을 가중치를 매겨서 모두 합한 다음에 밖으로 출력하는,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학적으로 그냥 입력에 대한 가중합을 비선형적으로 출력하기 뭐 하는 식으로 해볼 수 있죠. 핵심은 결국 가중치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걸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학습은 기본 원리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림과 같은 어떤 뭐 네트워크 가운데 지금 파란색으로 일렬로 서 있는 걸 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뭐 그렇게 각각 층에 있는 노드들, 그 신경세포하고 연결돼 있는데 다 가중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에 걸맞는 출력이 나오도록 그 가중치를 조정하는 그런 문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은 뭐 고양이 사진이랑 강아지 사진을 입력으로 해서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구별하고 싶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종류도 많고 뭐 다양한 포즈나 각도,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것이 강아지고 어떤 것이 고양이고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는 않고요. 데이터로부터 하고 싶으면 그런 자료를 많이 모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요 가중치가 정답을 못 낼 테니까 그 데이터 중에 하나를 입력으로 넣고, 그래서 계산을 한 다음에 나온 값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강아지면 위에 있는 노드가 가장 큰 값이 나오고 만약 고양이면 아래에 있는 값이 큰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가중치가 조정되길 원하는데 지금은 뭐 처음에는 모를 테니까 임의로 세팅된 값이 정확한 값을 못 내겠죠. 그래서 그게 정답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정해주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줄이거나 키우는 뭐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하나가 아니고 수만 장, 수십만 장이 있을 테니까 어떤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저 가중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못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경망을 학습한다는 게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오랫동안 반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딥러닝은 이런 식의 신경망에 중간에 있는 중간층, 뭐 은익층이라고 돼 있는 그런 층을 여러 개 늘려놔도 데이터만 충분히 많이 주어지면 그 가중치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는 뭐 아주 간단하게요. 뭐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에 대해서 올바른 출력이 나오는 걸 한 번에 어떤 함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층이라는 걸 통해서 반복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결국 출력이 나오도록 뭐 그런 함수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영상 같으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문장이라든가 또는 센서, 이게 보통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시간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모델 같으면 뭐 순환신경망. 최근에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재미있는 응용들이 많이 나오는 게 겐이라고요. 적대적 생성망이라고 돼 있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용어도 사실 생소하시고 저게 뭔가 하실 텐데 사실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면 실제 응용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상, 사진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 그걸 딥러닝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일단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입력 사진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구별하고 싶은 종류는 10가지야. 그러면 10가지 중에 한 값이 나오는 출력을 설계를 해 놓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게 아주 전형적인 영상 인식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인데요. 사이파 10이라는 그런 데이터를 쓴다고 치면 그 안에 6만 개 그 10가지 부류에 해당하는 데이터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잘 수합해 둬야 됩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뭐 이걸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모델링이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사진이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써야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층이라고 말했는데요. 도대체 층을 몇 개를 써야 되나 그런 걸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난 4개를 쓰겠어. 누가 결정해 줬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찍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풀려는 문제하고 비슷한 난이도를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선험적인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이용해서 저걸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완전 연결되어 있는 걸 2층으로 할게. 그 다음에 출력은 뭐 예를 들면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쓸게.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 툴을 사용하면 그냥 옵션으로 선택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고 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돌리면서 결과를 내면 되는데요. 모델링하는 코드가 얼마나 복잡할까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툴을 이용한 거긴 한데요. 뭐 예를 들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라는 툴을 이용하고 거기 뭐 케라스라는 래퍼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툴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실제 코딩은 이게 답니다. 약간 이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아까 4개의 층 싸기로 한 거 그냥 모델은 시퀀셜 모델인데 모델의 층 4개를 add 하면 돼. 그리고 그거에 각 층의 노드 수는 32개, 64개 그런 것들은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개 연결 완전층 뭐 그것도 모델 add의 덴스는 128개, 10개 그렇게 각 층에 노드 수라고 되어 있는 거를 결정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모델 컴파일 하고 나면 옆에 뭐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옵션들을 세팅하고 그냥 돌리면 그 다음엔 컴퓨터가 열심히 돌아서 만든 모델 그게 결국은
영상을 인식하는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 자재 수요 예측 같은 걸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문제의 입출력을 잘 정의를 하시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보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딥러닝을 새로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일단은 본인이 어떤 문제를 풀 건가에 대한 활용 목적이라고 문제 정의가 일단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IO입니다. 내가 지금 풀려는 문제에 어떤 조건의 입력에 어떤 조건의 출력을 원해. 그걸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물론 인공지능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라서 디테일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요 정도 선에서라도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은 이런 거고 그의 특장점이 이렇다 정도가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엔 그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잘 수합하시고 적절하게 어노테이션을 하시면 일단 문제의 거의 70%는 풀린 거고요. 실제 코딩은 아까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대부분 또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잘 활용하셔서 컴퓨터를 잘 구비하신 다음에 튜닝을 하시면 일단은 다른 어떤 방법을 쓰는 거에 비해서 못지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거로 끝내시면 사실은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수합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 중요한 문제, 새로운 비즈니스가 뭔지를 잘 아이디어를 짜내시는 게 여지껏 다른 사례를 봐도 그게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응용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에너지 수요량 예측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어렵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전력 소모가 클 때 충분한 공급이 안 되면 정전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과잉해서 에너지 전력을 양산하게 되면 물론 배터리 기술이 있긴 하지만 소모가 낭비가 되는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적절하게 일주일 후 또는 한 달 후 전력을 얼마나 필요로 할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풀려는 문제의 입출력 관계를 조금 정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글로벌 전력량이라든가 전압, 전류, 그다음에 그 집 안에 거실이나 안방이나 이런 각각의 주거 지역의 특정한 그런 자료들을 정보로 입력으로 넣고요. 출력은 T 시점 이후의 전력량. 일종의 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아리마 모델이라든가 통계적으로도 많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딥러닝을 쓰면 전력 소모량 입력에 대해서 좀 특징화되어 있는 어떤 값을 추출해 주는 게 CNN이라는 게 잘해주고요. 그런 CNN 추출된 특징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적절하게 모델링해서 출력을 내는 게 RNN 이런 게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풀어서 좋은 결과를 냈고요. 또 최근에는 제조 또는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PHM이라는 그 센서에서 얻어진 정보를 잘 분석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한 공장이나 스마트한 제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풀었던 문제는 굴삭기의 작업 모드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굴삭기라는 게 연구기관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될 텐데요. 그 잔존 수명을 사전에 예측해서 필요한 부품 교체 같은 걸 해주면 멈춤 없이 굴삭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건 굴삭기가 어떤 작업을 했느냐가 수명에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보통은 건설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오늘은 몇 시간 정도 땅을 팠고 몇 시간 정도 이동했고 이런 걸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센서를 몇 가지 좀 부착을 해서 입력을 예를 들면 C계열 유압 센서의 값이라든가 또는 운전석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면 그럼 동영상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입력을 해서 출력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맞추는 건데 저희가 또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딥러닝 모델 중에 CNN, RNN을 잘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기존 대비 가장 좋은 성능을 낸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같은 것도 처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고장 진단을 위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차량 내부의 그 소음을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해주는 뭐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정확하게 음원을 추적한다든가 종류를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또 입력하고 출력이 뭐해야 될지를 잘 분석해서 필요로 하는 CNN, RNN, 여기다는 또 어텐션이라는 걸 좀 쓰긴 했는데 적합한 딥러닝 모델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뭐 그 시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물류 분야에서는 어떤 응용이 가능할까요? 뭐 사실은 지금 초거대 AI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물류 분야에서 획기적인 어떤 결과를 낸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물류 분야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하면 풀 수 있겠다라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뭐 수요 예측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예를 들면 자재의 수요 빈도라든가 수요 주기 뭐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해서 그 자재의 수요를 예측하는 미래에 필요로 하는 자재 수요량을 출력하는 일종의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포뮬레이션이 되면 그 포뮬레이션 된 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합해서 적절한 딥러닝 모델 또는 뭐 딥러닝까지 가지 않아도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튜닝을 하시면 쓸모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물동량 예측을 하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한 입력이 뭘까 보면 뭐 운송장이라든가 일정 뭐 그런 정보들을 잘 수합하시고 그다음에 출력은 내가 물동량의 예측 주기를 월간으로 할지 주간으로 할지 당일로 할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셔서 세팅을 하시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튜닝이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응용으로는 품질 분석이나 예지 보전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적재되는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입력으로 해서 뭐 취약 부위를 자동으로 예측한 뭐 예측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크리스탈 볼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상황을 예측한다라기보다는 결국 과거의 그 사례로부터 뭐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값을 출력하는 뭐 그런 함수를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뭐 공정 최적화 또는 설비 고장 예측 뭐 이런 거의 경우에도 공정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가 뭔지 이런 걸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뭐 현장에서 있는 데이터를 다 때려 넣겠어요. 그래도 글쎄요, 딥러닝 데이터만 충분히 주어지면 어느 정도 모델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우리가 좀 더 선별해서 이 문제에 적합한 입력을 찾을 수 있는데 안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주요 영향 인자를 도출해서 입력으로 넣은 다음에 최적 조건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적 조건이 도대체 뭘까? 그것도 사실은 문제를 정의한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한 아웃풋을 뭐 인공지능이 우수하니까 지가 알아서 결과를 내겠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 결과를 내가 어떤 식으로 볼지 10가지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볼지 2가지 중에 하나로 볼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서 적합한 모델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상품 추천 뭐 이런 것도 물류의 거의 그 서비스 단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점포나 상품별 분석을 통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데 최근에는 뭐 개인화 서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를 이렇게 상품을 추천하기보다는 개개인에 맞춰서 추천하면 조금 더 수익을 높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정보라든가 선호도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입력화하고 그다음에 뭐 추천을 한다는데 이거를 그냥 두리뭉술하게 브랜드 그 품목별로 할지 브랜드별로 할지 뭐 이런 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문제 스펙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게 정의해 놓고 나면 또 그렇게 정의된 문제에 걸맞는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정의되어 놨는데 브랜드별 자료를 수입하지 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응용 분야는 뭐 좀 일반적인 인공지능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영상 분석 또는 뭐 텍스트 분석 이거는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어서 어쩌면 뭐 타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된 내용을 요 물류 분야에서 가져와서 활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 영상 데이터 분석해서 분량을 자동으로 검출해주는 일, 뭐 이런 거는 아까 사례에서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반적인 뭐 텍스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류 분야에서는 특히 고객들의 뭐 VOC 같은 거를 분석하는 게 수작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텍스트 분석을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해주면 불만성 그 상담 데이터를 검출하고 그런 불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생기고요. 또 뭐 마케팅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 텍스트 분석을 잘해서 뭐 고객의 수기로 입력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적절하게 마케팅을 수행하는 뭐 이런 일들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한 응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뭐 인공지능 뭐 또는 초거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시면 물류 관리 부서의 업무를 조금 더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류 분야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든가 그래서 생산성, 정확성이 증대돼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그 예측 관리 또는 예측 물류 뭐 이런 것들도 미래를 예측을 잘하면 사전에 조치해서 기업 운영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고 또 뭐 재고 관리라든가 창고 관리 같은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식으로 하시면 결론적으로 뭐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든가 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인공지능은 제한된 시간이라 거의 딥러닝을 중심으로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만드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통적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사람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라고 돼 있는 걸 통해서 뭐 예전에 그걸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뭐 탐색이나 시행착오를 거쳐서 스스로 솔루션을 발견해내는 최근에 강화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뭐 다양한 방향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조금 보면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진짜 사람처럼 일반 인공지능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뭐 그걸 왜 만듭니까라고 하면 일단 호기심도 있고요. 또 뭐 결국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좀 철학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뭐 좀 요원합니다. 저희 같이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런 것도 하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공학적으로 잘 이용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결국 리스폰시블 A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신뢰성이 높아지고 또 공정성도 보장을 하면서 투명한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조성배 교수님, 발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고,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물류 분야에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어쨌든 비즈니스에 이제 활용되는 사례들이 워낙에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데이터인 것 같은데, 뭐 교수님 보실 때는 다양한 이제 산업에서 이제 연구 의뢰도 오고,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라는 그런 요구도 받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뭐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인공지능이 워낙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네네. 이거 뭐 진짜 문제를 풀어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시지만 그냥 요거 좀 쓰면 어쨌든 내가 지금 해오던 방향 가지고도 충분히 뭔가가 되겠다 싶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인공지능이 무슨 마법이라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척척 다 해결해주고 뭐 사람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포뮬레이션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게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풀릴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챗 GPT 얘기 나오지만 딥러닝이 워낙 막강하니까 뭐래도 다 딥러닝 가지고 풀어야지. 그거는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뭐 모종삽으로 충분히 가꿀 수 있는 화단을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다 들쑤시어 놓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뭐 겉보기엔 멋있을지 모르지만 실효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포뮬레이션이 잘 되고 나면 지금은 뭐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뭐 딥러닝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좋은 효과를 내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타당한 정당성만 확보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잘 수합을 하시고 뭐 그래서 쓰시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됐어요는 있을 수 없다고 보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연세대학교 조성배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